권박사 지구촌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잠시 쉬어가는 코너를 마련하였습니다. 권박사 지구촌 TV 유튜브 방송을 시청하는 분들이 저에게 귀한 선물을 보내주셨습니다. 여기 몇 개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 프라 모델들은 보내주신 분들이 직접 세심하게 만드신 것들입니다. 이제 하나하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비행기는 어뢰를 투하하는 뇌격기입니다. 이 비행기 밑에 이렇게 어뢰가 보이죠? 미국군의 이 아벤저 뇌격기는 속도가 늦기 때문에 조종석 뒤에 이렇게 기관총 4수가 앉아 있습니다. 비행기의 후미에서 공격하는 적기를 격추시키기 위한 것이죠. 그리고 이 아벤저의 뜻은 여러분들 아시는 바와 같이 복수자라는 뜻입니다. 1941년 12월에 일본 해군 기동부대가 진주만을 공격한 것에 대해서 반드시 복수하겠다는 그런 의미로 이 비행기 이름에 붙였습니다. 이 비행기가 실전에 참가한 것은 미드웨이 해전이었습니다. 이 비행기의 실물을 제가 본 곳은 이스라엘 부엘세바에 있는 이스라엘 공군 박물관이었습니다. 막상 가보니까 아벤저 뇌격기의 기체가 생각하였던 것보다 엄청나게 큰 것에 놀랐습니다. 아벤저 뇌격기는 어뢰 이외에도 일반 폭탄도 장착할 수 있으므로 폭격기용으로도 사용되었습니다. 이 프라모델을 만드신 분이 아주 세밀하게도 날개 밑에 로켓탄까지 장착하였습니다. 미드웨이 해전에 처음으로 실전에 투입된 아벤저 뇌격기는 6대였는데요. 이 중에 5대가 일본군에 격추되었습니다. 미드웨이 해전에는 미군의 뇌격기가 두 종류가 참여했습니다. 하나는 방금 말씀드린 아벤저 뇌격기이고 다른 하나는 주력을 이룬 미군의 데베스테이터 뇌격기였습니다. 미드웨이 영화에 보면은 미군의 뇌격기들이 일본군 함대에 전혀 타격을 주지 못하고 일본군 전투기에 괴멸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들 대부분의 뇌격기들이 데베스테이터 뇌격기입니다. 참고로 미드웨이 해전에 참여한 데베스테이터 뇌격기는 모두 41대였는데 이 중에 35대가 일본군에 격추되고 6대만 귀환하였습니다. 미국 해군은 데베스테이터 뇌격기는 미드웨이 해전을 마지막으로 더 이상 사용하지 않고 후속 뇌격기인 아벤저 뇌격기를 태평양 전쟁이 끝날 때까지 사용하였습니다. 최근에 세상을 떠난 미국의 조지 부시 대통령도 아벤저 뇌격기의 조종사였습니다. 1944년에 부시 대통령의 뇌격기는 중부태평양에서 일본군에 격추되었는데 부시 대통령은 탈출하여 물속에 빠졌으나 간신히 미국 잠수함에 의해서 구조되었습니다. 그리고 헐리우드의 유명한 배우인 폴 뉴만도 아벤저 뇌격기의 기관총 4수였습니다. 1942년 8월 7일 미군은 남태평양의 과달카날 섬에 있는 핸더슨 비행장을 탈취하기 위해서 과달카날 섬에 상륙하였습니다. 현재 파푸아니기니아의 라바울에 있던 일본군 사령부는 이 보고를 받고 즉시 폭격기들과 전투기들을 과달카날에 보냈습니다. 이때 폭격기들을 호위해서 과달카날에 온 전투기 조종사들 가운데에는 일본의 격추왕 사카이 사부로 상사도 있었습니다. 대공의 사무라이라고 알려진 사카이 상사는 그때까지 적 전투기 60대를 격추하였습니다. 라바울에서 과달카날까지는 편도가 약 1000km입니다. 폭격기는 전투기에 비해서 속력이 느리기 때문에 폭격기 속도에 맞추어 같이 비행하니라고 이날 3시간의 비행시간이 걸렸습니다. 왕복 2000km의 거리인데 당시 이 거리를 날아갈 수 있는 미군 전투기는 없었습니다. 일본 제로 전투기의 항속거리는 미군 전투기의 2배에 달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과달카날 상공에 도착한 사카이는 즉시 미군 전투기 한 대를 격추시켰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다른 미군 비행기를 따라가며 조준을 하는 중에 앞에 있던 미군 비행기로부터 기관 총알을 맞고 머리를 부상당하였습니다. 사카이가 전투기로 생각했던 이 비행기는 아벤저 뇌격기였습니다. 얼굴과 두개골에 부상을 입은 사카이는 정신력으로 버티며 비행기를 조종해서 라바울에 돌아갔습니다. 그러나 라바울 기지의 활주로에 착륙하자마자 즉시 졸도해 버렸습니다. 참고로 사카이 상사는 1944년 8월에 소위로 승진되었습니다. 태평양 전쟁 당시 미국 전투기 조종사들은 모두 장교였음에 비해서 일본군 전투기 조종사는 사병, 부사관들도 많았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이후 미국은 쓸모없게 된 아벤저 뇌격기를 우방국에 공유하였습니다. 그 바람에 일본 자위대도 아벤저 뇌격기를 운용하였습니다. 제가 이스라엘 공군 박물관에서 본 아벤저 뇌격기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군사용으로 쓴 것이 아니고 농업용으로 비료나 농약 살포용으로 사용하였습니다. 이것은 일본이 자랑하는 제로 전투기입니다. 일본인들은 이 전투기를 아주 자랑스러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태평양 전쟁은 제로 전투기의 날개 아래에서 시작되었다고 일본인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무장은 약하지만 기동력이 워낙 뛰어나서 제2차 세계대전 초기에는 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전투기였습니다. 태평양 전쟁 기간 중에 제로 전투기는 주로 일본 해군의 항공모함 함재기로 사용되었습니다. 제로 전투기는 물론 미드웨이 해전에서도 사용되었습니다. 이 두 가지 기종은 같은 기종입니다. 미국군의 F-4F 와일드캣 전투기입니다. 태평양 전쟁 초기에 미국을 구한 전투기입니다. 만드신 분이 아주 세밀하게 잘 만드셨습니다. 이 전투기는 철갑은 두껍지만 기동성이 제로 전투기에 훨씬 뒤지기 때문에 제로 전투기와 1대1로 만나면 항상 불리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제로 전투기와 만날 때에는 이 F-4F 와일드캣 전투기 2대가 제로센 전투기 1대를 상대했습니다. 이 제로 전투기가 기동성이 워낙 좋기 때문에 미국에서는 제로 전투기의 비밀을 알고 싶어 했습니다. 마침 미드웨이 해전 기간 중에 제로 전투기 1대가 알류산 열도의 조그만 섬에 불시착하였습니다. 이 비행기를 미국에서 수거해서 미국으로 가져가서 분석한 결과 제로 전투기의 성능을 완전히 알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제로 전투기의 성능을 완전히 분석한 미국은 제로 전투기보다 더 좋은 그런 전투기를 만들었습니다. 바로 이 전투기입니다. F-6F 헬캣 전투기입니다. 이 전투기는 기동력과 무장이 제로 전투기를 능가했습니다. 그러므로 이 헬캣 전투기가 전장에 등장한 이후에 제로 전투기는 명성을 잃기 시작하였습니다. 이 헬캣 전투기는 태평양 전쟁 기간 중 미국 전투기 가운데 가장 많이 일본군 항공기를 격추시킨 비행기입니다. 헬캣 전투기는 제로 전투기와의 공중전에서는 13대 1의 격추율을 보였고 5,000대가 넘는 일본군 항공기를 격추시켰습니다. 이 헬캣 전투기는 한국 전쟁에도 함재기로서 참가하였습니다. 제로 전투기 그리고 이 2대의 와일드캣 전투기 그리고 아벤저 뇌격기 이 세 기종은 미드웨이 해전에 참가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현재 대한민국 공군의 주력 전투기 가운데 하나인 F-16 전투기입니다. 이렇게 귀한 선물들을 보내주신 분들께 이 자리를 통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권박사 지구촌 TV는 더 좋은 방송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제 유튜브 방송 시청자분들과 또 독자들 가운데
제 책에 대해서 문의를 주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쓴 17권 책 중에 9권은 시중에서 구하실 수 있습니다. 최근에 출판한 여기가 이스라엘이다, 남태평양의 관문 파푸아뉴기니, 세계의 목재 자원을 찾아서 30년, 한국 공군과 한국 전쟁, 천사같이 말 못하고 바울같지 못하나,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그리고 한국 전쟁 당시 북한 학생들의 반공 의거를 다룬 대화도의 영웅, 한국 전쟁 당시 우리나라 해군의 백두산함의 활약을 다룬 바다여 그 말하라, 한국 전쟁 당시 우리나라 해병대의 도솔산 전투를 다룬 승리자는 말이 없다. 이상 9권은 지금도 시중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출판사가 인터넷 서점 알라딘 근처에 있기 때문에 알라딘에 주문하시면 가장 빨리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